읽어주는 동화책 맛있는 대결. 어느 주말 오후 수호는 친구들과 제과점을 지나고 있었어요. 제과점은 동화 속의 집처럼 예뻤고 실내가 무척 넓었죠. 제과점 건물 바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세계 제과 제빵 대회의 챔피언이 만든 맛있는 빵. 광고 문구에 호기심이 생긴 수호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여기 제과점빵은 정말 맛있을 것 같아. 하지만 챔피언이 만든 빵이라잖아. 분명 가격이 비쌀 거야. 그럼 우리 딱 한 개만 사 먹어보자. 500원씩 모으면 한 개는 살 수 있을 거야. 수호와 친구들은 한 명당 500원씩 모아서 2,000원을 들고 제과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과점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향긋한 원두커피의 향이 은은하게 풍겼어요. 여러 종류의 시식용 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본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우와!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아이들의 코를 자극했어요. 다양한 빵과 쿠키, 케이크가 진열된 제과점은 마치 별천지 같았죠. 아이들은 정신없이 시식용 빵을 집어 먹었어요. 우와, 되게 맛있어. 시식할 빵이 많다는 사실에 신이 난 아이들은 제과점 안을 돌며 시식용 빵을 모두 맛보았죠. 그때 누군가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바로 제과점에서 빵과 쿠키를 만드는 파티시였어요.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시식용 빵을 마구 집어먹어서 꾸지람을 듣는 건 아닐까 움찔했죠. 하지만 파투쉐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맛이 어때?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니 기분이 좋구나. 여기 있는 빵 전부 내가 만들었거든. 정말요? 그럼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분이세요? 파티샤는 빙긋 웃었어요. 맞아. 우와, 대단해요.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빵 사러 온 거 아니니? 네, 저희끼리 돈 모아서 빵 한 개 사려고요. 너희들은 네 명인데 빵 한 개로 되겠어? 좋아, 기분이다. 빵 한 개 가격으로 네 개를 줄게. 너희들 각자 한 개씩 먹으렴. 우와,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수호와 친구들은 신이 나서 빵을 골랐어요. 파티샤는 미소 띤 얼굴로 아이들을 지켜보다가 말을 꺼냈죠.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부탁이요? 제과점 앞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셰프가 내 친구거든. 파리 유학할 때 친해졌어. 나는 오늘 그 친구랑 대결을 하기로 했거든. 대결이요? 수호가 묻자 파티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가 만든 작품을 먹어보고서 평가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때? 저희는 좋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기회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학교 운동장에 축구하러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래? 잘 됐네. 그럼 나를 따라오렴. 지금 나가려던 참이거든. 수호와 친구들은 잔뜩 기대한 얼굴로 파티쉐를 따라 나갔어요. 제과점 맞은편에는 스테이크와 그라탱, 타르트 등의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파는 레스토랑이 있었죠. 레스토랑은 오후 늦게 문을 열어서 손님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파티쉐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며 외쳤죠. 안드레, 나왔어. 윤이 왔어? 레스토랑의 셰프는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금발이었고
얼굴은 하얘으며 키가 훤칠했죠. 그는 외국인인데도 한국말을 잘했어요. 아이들이 눈을 깜박이며 멀뚱하게 안드레를 바라보자 그는 호기심을 보였죠. 이 꼬마 친구들은 어, 내가 방금 섭외한 심사위원들이야. 오, 심사위원이었구나. 잘 부탁합니다. 꼬마 심사위원님들. 저희도요. 아이들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윤희가 안드레에게 물었죠. 심사 요리는 다 됐어? 다 됐지. 베프 브루기뇽이야. 우와, 맛있겠다.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제과점에서 시식용 빵을 마구 집어먹은 게 방금 전인데 군침이 절로 나왔죠. 안드레는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식탁을 세팅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했죠. 꼬마 심사위원님들, 이 요리는 프랑스의 가정식 메뉴 중에 하나랍니다. 와인을 넣어 만든 소고기찜 요리지. 아마도 한국의 갈비찜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야. 우와,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안드레의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그렇지?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보나마나 오늘 승자는 내가 될 거야. 그러자 윤희가 지지 않겠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세계 챔피언을 우습게 보면 안 되지. 오늘 내가 선보일 빵은 밀푀유야. 윤희가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건 보기에도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디저트였죠. 아이들의 눈이 다시 반짝거렸어요. 당장 맛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죠. 수호의 친구 중에서 진우가 질문했어요. 근데요, 밀푀유가 뭐예요? 아, 밀푀유는 1000개의 잎사귀란 뜻이야. 얇은 페스토리가 1000겹은 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지. 바삭바삭한 식감과 촉촉하고 부드러운 크림, 상큼한 과일이 조화를 이룬 디저트란다. 우와! 아이들은 감탄했어요. 안드레가 두 손을 마주 모으고 진지하게 말했죠. 자, 이제 심사위원들께서는 심사해 주실까요? 먼저 베프 브루기뇽부터 맛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와 친구들은 씩씩하게 대답한 후에 소고기 요리를 맛보았죠. 소고기는 부드러웠고 양념도 훌륭했어요. 마음껏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먹다 보니 금세 요리는 바닥이 났어요. 빈 접시가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어요. 안드레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아이들에게 물었죠. 어때? 내 요리를 먹어본 소감이? 수호가 엄지를 축혀 올렸어요. 최고였어요. 저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저도 맛있었어요. 실은 우리 엄마가 해주신 갈비찜보다 더 맛있어요. 프랑스 요리는 처음이에요. 셰프 아저씨는 정말 대단해요. 안드레의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초조해진 윤희가 아이들에게 디저트를 바로 권했죠. 그럼 내가 만든 밀푀유도 먹어볼까? 아이들은 윤희가 건넨 밀푀유를 먹기 시작했죠. 크림이 달콤했고 부드러웠어요.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먹고 난 뒤에 먹어서 그런지 디저트가 더 맛있게 느껴졌죠. 아이들은 입가에 빵 부스러기와 크림을 묻혀가며 열심히 먹었어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어서 행복한 날인 것 같았어요. 어때?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에요. 먹기 아까울 정도예요. 전갱이 잎사귀란 이름도 정말 멋져요.
이런 걸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극찬에 윤희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요. 그렇지? 역시 내가 만든 빵이 최고지? 윤희가 기분 좋게 웃자 안드레는 미간을 좁혔어요. 고마 심사위원님들, 아무리 맛있어도 이젠 결정을 내려야 해. 자, 오늘 승리자는 누구인 것 같아? 수호는 고민되는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리와 디저트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긴 해. 그래도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음, 전 디저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빵이 더 좋아요. 수호를 비롯한 아이들 4명 중 3명이 윤희의 밀푀유를 선택했어요. 승자가 된 윤희는 기쁜 마음을 담아 만세를 불렀죠. 안드레는 실망스럽지만 인정한다는 듯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아이들 입맛에는 달콤한 빵인 걸까? 뭐 좋아. 오늘의 승자는 윤희 너야. 당연한 말씀. 그런데요, 빵이나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요리하는 사람은 셰프라고 하잖아요. 빵 만드는 사람도 셰프라고 해요? 수호의 질문에 윤희가 대답했어요. 아니, 빵이나 과자를 만드는 나 같은 사람은 파티시에라고 불러. 프랑스 단어지. 아, 그리고 셰프도 프랑스어야. 수성 요리사라는 뜻이지. 아, 그렇구나. 주원이도 질문했어요. 저도 나중에 파티시에가 되고 싶어요. 파티시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희는 친절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파티시에가 되려면 먼저 빵이나 쿠키를 만드는 걸 좋아해야 해. 항상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연구도 필요하지. 그렇구나. 셰프도 마찬가지야. 요리하는 걸 즐기면 좋아.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우선 학교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겠지? 네.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제과 제빵 전문 학원을 다니거나 관련 전공을 선택해서 자격증을 따렴. 음, 그럼 파티시에가 되면 제과점을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윤희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꼭 제과점을 낼 필요는 없어. 나중에 큰 제과점의 본사에서 일해도 되고, 뭐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도 있거든. 와, 왠지 멋져 보여요. 뭐가? 파티시에와 셰프라는 직업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안드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이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어요. 수호와 친구들이 윤희와 안드레에게 꾸벅 인사를 했죠.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맛있는 대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호의 친구들도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우리도 귀여운 심사위원님들을 만나서 즐거웠어. 잘 가고 다음에 또 놀러 오렴. 윤희와 안드레는 아이들을 레스토랑 입구까지 배웅했어요. 두 사람은 수호와 친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오래 지켜보았죠.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하루였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곤충학자 파브르. 장앙리 파브르는 1823년
프랑스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파브르의 집은 무척 가난했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파브르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처음에는 오리떼를 돌보는 일을 했죠. 그런데 사실 파브르는 오리떼를 돌보는 일만 하기에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은 아이였어요. 한때 파브르가 오리떼를 몰며 집안일을 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죠. 햇살이 따뜻했던 어느 날, 어머니가 파브르를 불렀어요. 파브르,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구나. 오리떼들도 물놀이가 필요하니까 네가 오리를 물고 물가에 좀 다녀오렴. 네, 엄마. 파브르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오리들을 데리고 집 근처 물가에 갔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오리떼를 물에 풀어놓았죠. 그러자 오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푸드덕거리며 물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깃털을 다듬는 녀석, 물에서 먹을거리를 찾는 녀석, 헤엄치고 다니는 녀석. 오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물에서 시간을 보냈죠. 파브르는 오리들이 노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어느새 파브르는 반짝이는 두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 살피기 시작했죠. 그때 마침 발 아래에 있던 반짝거리는 돌멩이가 파브르의 눈에 띄었어요. 와, 이건 뭐지? 그런데 근처를 둘러보니 물가에는 발 아래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한 돌들이 수없이 널려 있었어요. 그 돌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빛이 났죠. 파브르는 신기한 마음으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진짜 반짝거리네. 이 돌은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까? 돌멩이를 자세히 살펴보던 파브르는 주변에 널려 있는 돌멩이를 하나 둘씩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파브르의 바지 주머니는 돌멩이로 가득 찼죠. 집에 가서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관찰할 생각에 파브르는 가슴이 무척 설레었어요. 한시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진 파브르는 서둘러 오리떼를 모았죠. 그리고 오리를 몰며 바쁜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파브르가 생각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파브르에게 물었어요. 파브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오리를 조금 더 물에 풀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이 돌멩이들 좀 보실래요? 제가 오리들을 물고 물가에 갔는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돌멩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돌을 보니 왜 이렇게 반짝거리는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돌멩이마다 전부 주워왔어요. 말이 끝나자 파브르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 든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하지만 주머니에 돌멩이가 한가득 들어있는 것을 본 어머니는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파브르, 오리를 돌보라고 보냈더니 돌멩이만 잔뜩 가져오면 어떡하니? 너는 장차 엄마 아빠가 믿고 의지해야 할 큰아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실망스럽구나. 어머니는 파브르의 행동을 꾸짖었어요. 파브르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어머니가 야속했지만 속상한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워온 돌멩이들을 빨리 관찰하고 싶다는 생각이 금세 파브르의 머릿속을 채웠으니까요. 파브르는 재빨리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그리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돌멩이들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돌아온 파브르는 돌멩이들을 쭉 늘어놓고 관찰을 시작했죠. 파브르는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궁금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몰두하느라 부모님께 종종 혼이 나곤 했답니다. 이처럼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몰두하던 파브르도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 어느 섬 마을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프랑스 남쪽 지방에서 자란 파브르는 섬이라는 새로운 자연환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죠. 섬은 육지와 달라서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식물과 동물, 곤충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중 온갖 종류의 곤충들이 특히 관심을 끌었죠. 파브르는 섬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곤충을 탐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후 파브르가 수십 년 동안 하게 될 곤충 연구를 바로 이곳에서 시작한 것이죠. 몇 년 후 파브르는 학교를 옮겼어요. 섬을 떠나 아비뇽 국립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죠. 학교를 옮긴 후에도 파브르의 곤충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어요. 파브르는 아비뇽 국립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한편 이전보다 곤충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했죠. 사실 파브르가 살던 당시의 곤충학자들은 주로 곤충을 잡아서 표본을 만드는 일만 했어요. 그러나 파브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죠. 파브르는 곤충 표본을 만드는 일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온종일, 한 달 내내, 1년 동안 곤충에 관심을 두고 계속 관찰했죠. 그러면서 곤충이 생활하는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또 다른 학자들의 연구 방법과 결과를 보고 파브르 나름대로 한 번 더 실험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파브르는 벌이 비단벌레를 잡아먹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파브르는 자신도 직접 실험을 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래기벌이 비단벌레를 쏘면 비단벌레가 죽어서 썩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까? 만약 그렇다면 죽어도 시체가 썩지 않는 이유는 뭘까? 어디 내가 한번 직접 살펴봐야겠어. 파브르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먼저 노래기벌과 비단벌레를 잡았어요. 그리고 노래기벌이 비단벌레를 침으로 쏠 때까지 기다렸죠. 한참 기다린 끝에 노래기벌이 비단벌레를 쏘자 파브르는 죽은 것처럼 꼼짝하지 않는 비단벌레를 잡아 올렸어요.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 바늘로 찔렀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비단벌레가 바늘에 찔리자 마치 아프다는 듯이 몸을 파르르 떨며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오, 이런 비단벌레가 움직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음, 그래. 비단벌레는 사실 죽은 게 아니었던 거야. 바로 마취된 것이었어. 파브르가 실험을 통해 밝혀낸 이 사실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파브르가 실험하기 전에는 모두 벌의 침이 비단벌레를 죽이고 썩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파브르의 호기심이 밝혀낸 새로운 사실 덕분에 파브르는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끊임없이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였던 거죠. 파브르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학생을 가르치다가 교직에서 물러났어요. 교직에서 물러나자 파브르는 곤충에 대해 직접 관찰해서 얻은 내용을 정리해서
곤충기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는 곤충기를 쓰는 동안 매미를 직접 느끼고 경험해 보기 위해서 매미의 애벌레를 먹어보기도 했어요. 파브르는 이처럼 끝없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곤충에 대한 많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만약 파브르가 궁금증이 생긴 것을 무시하고 그것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상에 알려진 곤충에 대한 지식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거예요. 이처럼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은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신비한 기름병. 옛날 어느 나라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착하고 부지런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곤 했죠. 그들은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보면 도와주었어요. 자신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도 이웃과 나누어 먹었죠. 그런 부부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은 부부의 사랑 아래 건강하게 자랐죠. 하루는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면 복이 오나요? 그럼.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가난해요? 대신 우리는 마음이 부자잖니. 꼭 돈이 많아야 복이 있는 게 아니란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 가족에게 슬픈 일이 닥쳤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만 것이었죠. 어머니와 아들은 몹시 슬퍼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어요. 누구보다 착하게 살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이전보다 더 가난해졌죠. 가족을 먹여 살리던 아버지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면 복이 오나요?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어머니는 금방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아프고 슬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대답했어요. 그럼 복이 온단다. 그런데 우린 왜 여전히 가난해요? 아니, 왜 전보다 더 가난해졌죠? 왜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아,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여전하다면 슬픔이 우리 행복을 빼앗지 못할 거야.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금방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슬프게 울 뿐이었죠. 어머니는 어린 아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입에 겨우 풀칠만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여러 날이 지났죠.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집에서 아들과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집 밖에서 남자들이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여기 집주인 나오시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죠.
당신 남편이 돈을 빌렸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았소. 갚아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금화 5개요. 내일 중으로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종으로 데려갈 것이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소. 남자들은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말하고 사라졌죠.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죠. 아들은 어머니가 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은 자신이 종으로 팔려갈지 모른다는 사실보다 어머니가 우는 게 더 슬펐답니다.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면 복이 오나요? 아들에게 슬픈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물을 참던 어머니가 입술을 살며시 깨물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처럼 그럼 복이 온단다 라고 답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얼른 그 말이 나오질 않았죠. 아들은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우리가 아닌가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답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내가 받은 커다란 복이고 전부지. 나는 결코 내 복을 잃지 않아. 또 네가 가난하고 아픈 삶을 살도록 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았죠. 슬퍼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렴. 아들을 토닥이던 어머니는 오늘도 일터에 가기 위해 채비를 했어요. 그때 망설이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외쳤어요. 어머니 말이 맞아요. 어머니의 커다란 사랑을 받았으니 내 마음은 부자가 맞아요.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에게 큰 행복과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맞설 용기를 주었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하지만 평소 향하던 일터로 가지 않았죠. 그녀는 남편의 스승이었던 노인을 찾아갔어요. 그 노인은 정말 지혜로워서 평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노인을 찾아갔을 때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어머니는 노인이 제자들을 다 가르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잠시 후 노인이 방에서 나오자 어머니는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노인에게 하소연했죠.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소? 제 남편이 빚을 졌습니다.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하나뿐인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빚을 갚으면 되지 않소? 저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래도 겨우 입에 풀칠만 할 뿐이지요. 그런데 내일까지 어떻게 금화 5개를 마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가난한 과부일 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녀에게 물었어요. 어째서 가난하다고 말을 하오? 예?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었어요. 이전에는 그대는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도와주곤 하지 않았소. 그대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었던 건 돈이 없어도
사랑으로 넉넉한 자라 그렇소. 그러니 그대는 가난한 자가 아니요. 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노인을 그저 바라보았어요. 노인은 어머니에게 다시 입을 열었죠.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내가 알려주겠소. 지금 집에 돈이 될 만한 게 무엇이 있소? 가장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좋으니 말해보시오. 집엔 기름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커다란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오. 커다란 그릇이요? 그렇소. 집에 그릇이 없으면 온 마을을 다 다니면서 커다란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병에 있는 기름으로 모든 빈 그릇에 채우시오. 어머니는 노인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조그만 기름병 하나에 담긴 기름으로 어떻게 커다란 그릇을 모두 채우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도 지혜로운 노인이 하는 말이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커다란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온 마을을 다니면서 커다란 그릇을 많이 빌렸죠. 동네 이웃은 어머니와 아들에게 기꺼이 그릇을 빌려주었어요. 어머니가 이웃에게 항상 친절했기 때문이었죠. 그릇을 빌린 후에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와 아들은 기름병을 꺼내 그릇에 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가진 기름병은 평범하고 작은 기름병일 뿐이었죠. 커다란 그릇에 기름을 담아봤자 바닥만 겨우 채워질 것이 뻔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름병의 기름이 끝도 없이 흘러나왔어요. 어? 어? 어머니와 아들은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감탄만 외쳤죠. 조그만 기름병에서 기름이 한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커다란 그릇을 다 채우고 다른 그릇에도 기름을 담을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글쎄다. 어머니도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계속 기름을 그릇에 부었죠. 빌려온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웠을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또 그릇이 있니? 아니요, 이젠 없어요, 어머니. 아들이 그렇게 답하자마자 신기하게도 기름병에서 나오던 기름이 뚝 멈췄어요. 세상에! 어머니는 그릇마다 가득 채워진 기름을 보고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기름을 가져다가 마을의 기름 장수에게 팔았죠. 그리고 기름을 판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그런데도 돈이 많이 남아서 한동안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빚을 갚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로 대화했죠. 어머니,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는 정말 부자였어요. 그렇구나. 정말 기름으로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아들아, 엄마가 이제 알게 된 게 있단다. 그게 뭐예요?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살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사랑이 넘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였어.
읽어주는 동화책 선녀와 나무꾼. 아주 먼 옛날 성실하고 착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너무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늙은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모시며 살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무꾼은 매일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나무를 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지만 어머니에게 맛난 음식을 드릴 생각을 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보다 좋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 깊은 산속까지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아침부터 열심히 도끼질하던 나무꾼은 잠시 쉬기 위해 허리를 펴고 기지개를 켰어요. 그런데 그때 커다란 사슴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나무꾼에게 외쳤어요.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왜 도망치고 있느냐? 나무꾼이 묻자 사슴이 겁에 질린 얼굴로 대답했어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잡히면 저는 죽고 말 거예요. 사슴이 애원하며 말했어요. 나무꾼은 불쌍한 사슴을 숨겨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러면 저기 덤불 뒤로 가서 숨어라. 사슴은 고맙다고 말하며 덤불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무섭게 생긴 사냥꾼이 활을 들고 나타났어요. 주위를 살피던 사냥꾼은 나무꾼에게 물었죠. 이보시오, 여기서 사슴 한 마리 보지 못했소? 보았죠. 저기로 달려갔습니다. 나무꾼은 엉뚱한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고맙소.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킨 쪽으로 달려갔죠. 사냥꾼이 사라지자 사슴은 덤불에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나무꾼님. 소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슴이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다. 사냥꾼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거라. 아닙니다. 은혜를 갚아야죠. 말씀해 주세요. 나무꾼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글쎄다. 소원이라면 혼인을 하는 것이지. 아내와 아이들 키우며 행복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싶구나. 아, 그런 것이라면 제가 나무꾼님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무꾼은 당황해서 물었어요. 아, 네가 날 장가 보내준다는 말이냐? 나무꾼님, 동쪽으로 쭉 걸어가세요. 가다 보면 샘이 나올 거예요. 그곳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이라고? 예, 나무꾼님은 그곳에서 몰래 선녀의 날개옷 하나를 감추세요. 그러면 나무꾼님은 선녀를 아내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이냐? 나무꾼은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나무꾼님, 잊지 마세요. 선녀를 아내로 얻게 되면 아이를 셋을 낳기 전에는 결코 날개옷을 돌려주시면 안 돼요. 사슴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튿날 나무꾼은 사슴이 말한 대로 동쪽으로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로 맑은 샘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선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죠. 맑은 물소리와 선녀들의 웃음소리가 꾀꼬리처럼 들려왔어요. 나무꾼은 날개옷 하나를 몰래 감추고 바위 뒤에 숨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목욕을 끝낸 선녀들이 날개옷을 입고서
하나, 둘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선녀가 말했어요. 어떡해. 내 옷이 없어졌어. 날개 옷이 없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힐 거야. 주변에 있을 테니 빨리 찾아 입고 돌아와. 다른 선녀들이 모두 하늘로 돌아갔어요.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죠. 아무리 찾아도 내 옷이 없는걸. 나는 이제 어떡해. 그때 나무꾼이 선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선녀님, 나와 같이 가서 살아요.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무꾼과 선녀는 혼인하여 부부가 되었죠. 세월이 지나 나무꾼과 선녀 사이에서 귀여운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나무꾼은 선녀와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했죠. 선녀는 나무꾼의 어머니에게도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선녀는 계속 하늘나라가 그리웠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날개옷이 없어서 갈 수 없었죠. 선녀가 나무꾼에게 부탁했어요. 날개옷을 돌려주세요.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나무꾼은 불현듯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는 사슴의 말이 생각나 고개를 저었어요. 선녀는 나무꾼에게 다시 부탁했죠. 그럼 딱 한 번만 입어보고 다시 드릴게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는 망설였지만 아이 둘을 낳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녀가 가엾기도 했고요. 결국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주고 말았어요. 그러자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후회했지만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잭과 콩나무. 영국의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소년과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잭을 불렀어요. 얘야, 젖소에서 우유가 나오지 않는구나. 가서 젖소를 팔아 농사를 짓게 씨앗을 사오렴. 다음 날 아침 잭은 젖소를 끌고 가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얘야, 그 젖소와 이 요술콩이랑 바꾸지 않으련? 잭은 요술콩이라는 말에 솔깃해 젖소를 바꿨어요. 잭은 신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콩알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뭐라고? 겨우 콩 하나과 젖소를 바꿨단 말이냐? 어머니는 화가 나서 콩을 빼앗아 창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내다본 잭은 깜짝 놀랐어요. 이야, 굉장한 콩나무네.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한번 올라가 봐야지. 잭이 콩나무를 타고 계속 올라가 보니 구름 위에 큰 성이 있었어요. 잭이 성문을 쾅쾅 두드리자 커다란 몸집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콩나무를 타고 올라왔는데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참 예의 바른 아이로구나. 어서 들어오렴. 할머니는 잭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성문이 벌컥 열리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꼼짝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잭을 벽난로에 숨겼어요. 잭은 벽난로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괴물의 행동을 지켜보았죠. 괴물은 배부르게 식사를 한 후 식탁 위에 금화를 쏟아놓고 그것을 세며 흐뭇해했어요. 그러다 괴물은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죠. 저것만 있으면 어머니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에 잭은 살금살금 식탁 위로 올라가 돈자루를 둘러매고 성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도착한 잭이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 금화가 다 우리 거예요. 잭은 탁자 위에 쫘르륵 금화를 쏟으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며칠 뒤 잭은 다시 그 성으로 찾아갔어요. 잠시 후 괴물은 암탉 한 마리를 들고 왔죠. 달가, 황금 달걀을 낳아다오. 그러자 정말로 닭이 번쩍거리는 황금 날개를 낳았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잭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황금 달걀을 낳는 닭이라니. 옳지, 저 닭을 가져가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겠어. 잠시 후 괴물은 술에 잔뜩 취해 잠이 들었어요. 옳지, 이때다. 잭은 슬며시 닭을 낚아채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잘 보세요. 닭아, 어서 황금 달걀을 낳아라. 잭의 말에 닭은 반짝이는 황금 날개를 낳았어요. 잭, 아무리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돼. 착하게 일을 하면서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러나 잭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잭은 매일 황금 달걀을 낳게 해서 그걸 팔아 놀고 먹었어요. 그러자 얼마 후 닭은 지쳐서 죽고 말았죠. 할 수 없지. 그 성에 다시 가야겠어. 이번에도 잭은 숨어서 괴물을 지켜봤어요. 괴물은 술을 들이키며 식탁 위에 놓은 하프를 향해 말했어요. 하프야, 나를 위해 음악을 들려다오. 그러자 하프가 저절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어요. 괴물은 음악에 취해 금방 잠이 들었죠. 기회는 이때다. 잭은 벽난로에서 나와 하프를 손에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프가 소리쳤어요. 주인님, 도둑이에요. 도둑이라는 말에 괴물은 눈을 번쩍 떴어요. 휙, 휙. 괴물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뒤쫓아왔어요. 내 앞은 내놔라. 잭은 하프를 안고 미끄럼을 타듯 콩나무를 내려왔죠. 괴물도 잭의 뒤를 쫓아 콩나무를 타고 내려왔어요. 잭은 땅에 발을 딛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재빨리 도끼를 들고 나와 콩나무의 밑둥을 찢기 시작했죠. 우지직, 우지직, 쿵! 콩나무가 쓰러지자 콩나무에 매달려 있던 괴물은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잭은 자신의 욕심을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기로 했죠.
그해 가을, 잭은 하프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즐겁게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주님이 신기한 하프를 구경하려고 잭을 찾아왔어요. 공주님은 열심히 일을 하는 잭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죠. 이후 공주님은 매일 잭을 찾아왔고 둘은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나는 브라질에 사는 5살 꼬마예요.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하고 형제들도 많아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실수를 하면 가족들에게 구박을 받았죠. 어느 날 나는 또또까 형에게 물었어요. 형은 철이 드는 걸 느낄 수 있어? 큰아버지가 그러는데 나는 조숙해서 머지않아 철이 들 거래. 큰아버지는 바보야. 그러니까 그 말 듣지 마. 형 말대로 나는 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장난을 쳤는데 그것은 모두 마음속 작은 악마 때문이었어요. 작은 악마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장난을 치게 했어요. 예를 들면 빨랫줄 끊기, 이웃집 구아바 열매 훔쳐먹기, 스타킹으로 뱀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놀려주기 등이었죠. 그런데 장난을 칠 때마다 돌아오는 건 매질 뿐이었어요. 나는 관심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외로운 나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민기뉴라는 오렌지 나무와 뽀르뚜까 아저씨예요. 민기뉴는 이사 간 곳에서 만난 나무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예요. 어느 날 뽀르뚜까 아저씨의 차에 매달렸다가 거리에서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뽀르뚜까 아저씨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발이 다쳐 잘 걷지 못하는 나를 뽀르뚜까 아저씨가 차에 태워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아저씨와 나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어떤 비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항상 말썽만 피우던 나는 아빠가 너무도 슬픈 모습으로 계신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위로해 드리려고 언젠가 들었던 아름다운 가락의 성인 탱고 한 곡을 불렀죠. 그러자 아빠는 갑자기 나의 뺨을 때렸어요. 그 노래가 네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 내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나쁜 아빠. 차라리 제가 집을 나가겠어요. 나의 가장 좋은 피난처는 민기뉴의 그늘이었어요. 난 민기뉴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민기뉴도 그런 나를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며칠 후 뽀르뚜가 아저씨는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어요. 나는 아저씨께 자동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윽고 넓은 초원에 도착하자 나는 그동안 가슴 아팠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아저씨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친구야. 그래서 아저씨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나처럼 쓸모없는 아이는 사라지는 게 나아. 매 맞는 것도 이제 지겨워. 그래서 오늘 밤 기차에 뛰어들 거야. 그러자 아저씨는 깜짝 놀라
나를 꼭 끌어안았어요.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너처럼 생각이 많은 아이한테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기로 약속해. 아저씨는 손등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나를 진짜 아들처럼 위로해 주었어요. 나는 아저씨를 아빠로 생각하며 앞으로 말썽 부리지 않은 아이가 될 것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뽀르뚜가 아저씨는 기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엄마와 글로리아 누나가 내 곁에서 밤을 새우며 간호를 했지만 나는 오직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어느 날 아침 글로리아 누나가 하얀 꽃 한 송이를 들고 왔어요. 제제, 민기뉴가 피운 첫 번째 꽃이야. 민기뉴는 꽃 한 송이로 내가 꿈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줬어요. 나는 이제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하얀 꽃송이를 매만졌어요. 읽어주는 동화책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행복했지만 아기가 없었던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았어요. 왕비님은 매일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마침내 귀여운 공주님이 태어나자 임금님은 잔치를 벌여 6명의 요정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지 못한 늙은 마녀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몹시 당황하는 임금님과 왕비님을 보고 있던 한 요정은 생각했어요. 만약 저 마녀가 저주를 내린다면 그 저주를 내가 마법으로 풀어드려야겠어. 성대한 잔치가 끝날 무렵 요정들은 공주님에게 축복을 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저는 공주님께 아름다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저는 공주로서 가져야 할 실기와 재주를 드릴게요. 세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저는 다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드립니다. 네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저는 모든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 요정이 말했어요. 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드릴게요. 그때 늙은 마녀가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뭔가를 주어야지. 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면 물레가락에 찔러 죽게 되기를. 놀란 임금님과 왕비님은 마녀에게 저주를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마녀는 말없이 휙 나가버렸어요. 여섯 번째 요정은 임금님께 말했어요. 그때가 되면 왕자님 한 분이 공주님을 구해주실 때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해드리겠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곧 온 나라의 물레가락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공주님은 16살이 되던 해 임금님과 왕비님과 함께 시골에 있는 성에 갔어요. 성에 도착한 공주님은 성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탑으로 이어지는 긴 계단을 발견했죠. 저 탑 위에 올라가 봐야지. 탑 위 다락방 안에는
할머니 한 분이 물레가락을 손에 쥐고 실을 뽑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나 말이냐? 지금 실을 뽑고 있는 거란다. 할머니는 공주님에게 실 뽑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물레가락을 넘겨주었어요. 아! 공주님은 마녀의 저주대로 끝에 뾰족한 물레가락에 손가락을 찔려 쓰러져 버렸어요. 정말 공주는 100년 동안 잠을 자게 되었구나. 임금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을 만들어라. 그곳에 공주를 눕혀야겠다. 그때 왕비님은 6번째 요정이 생각났어요. 왕비님은 걸음이 번개같이 빨라서 번개달이라고 불리는 하인에게 그 요정을 불러오게 했어요. 요정은 새빨간 용을 불러내어 명령했죠. 자, 어서 성으로 가자. 눈 깜짝할 새 요정은 공주님이 있는 성에 도착했어요. 요정은 임금님과 왕비님께 말했죠. 모두 공주님이 깨어나기 전엔 눈 뜨지 못할 것이고 이성 주인은 가시덤불로 뒤덮일 것입니다. 요정이 마술을 걸자 임금님과 왕비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시덤불에 둘러싸인 성 안의 모든 것들은 공주님과 함께 깊은 잠에 빠졌어요. 문지기는 창을 준 채로, 물 깃는 사람은 항아리를 든 채로, 외양간지기는 여물을 주는 모습으로.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님이 숲속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 한 노인을 찾아왔어요. 저 성에는 공주님이 100년 동안이나 깊이 잠들어 있지요. 지금까지 많은 젊은이가 저 숲속에 들어갔지만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왕자님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시덤불이나 뱀들이 왕자님이 가는 길을 비켜주는 것이었어요. 왕자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 말대로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왕자님은 공주님의 방으로 가서 공주님의 볼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공주님은 100년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났죠. 공주님이 깨어나자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이 깨어났어요. 그 후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거행되었어요. 교회 종소리 덩그렁 덩그렁 크게 울려 퍼지며 결혼을 축하했어요. 읽어주는 동화책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홀로 딸을 키우는 가난한 아버지가 살았는데 딸 이름은 심청이고 아버지 이름은 심학규. 그런데 그만 아버지는 눈이 멀어 신봉사라고 불렸단다. 돈도 없는데 눈까지 안 보이는 사람이 홀로 아기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신봉사는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런 도움 덕에 청이는 무럭무럭 자라 아버지를 지극히 모셨단다. 그런데 어느 날 글쎄 청이 아버지 신봉사가 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그만 물에 빠지고 만 거야.
다들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났어. 좀 비켜보세요. 내가 구해보죠. 다행히 지나가는 스님이 신봉사를 구했단다. 근데 그 스님, 신봉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공양미 300서만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예? 제가 눈을 뜰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공양미 300석을 당장이라도 갖다 바치겠습니다.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에 덜컥 약속을 해버렸단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공양미 300석을 대체 어디서 구한다는 건지.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청이가 쌀을 구해오겠다고 나섰단다. 아니, 청아, 네가 그 많은 쌀을 구해오겠다고? 네, 아버지. 아버지가 눈만 뜨실 수 있다면 제가 구해올게요. 하지만 쌀 300석은 구해지지 않았고 청이는 정말 힘들어졌단다. 아, 어떡하지? 어떻게든 아버지를 위해 쌀을 구해야 하는데. 쌀은 구해지지 않았고 그날도 지칠 대로 지친 청이는 쌀을 구하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집을 향해 돌렸단다. 근데 그때였어. 집으로 가던 청이 앞에 뱃사람들이 뿌리는 종이가 툭 떨어졌는데 깊은 바다 인당수에 제물로 바칠 처녀에게는 대가로 쌀 300석을 준다고 적혀 있는 거야. 저기요, 잠시만요. 여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 그렇다니까. 제가 제물이 되겠다고 하면 진짜 쌀 300석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 참, 속고만 살았어. 자, 누구누구들 나오기만 하세요. 300석, 300석을 드립니다. 물론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지만 제 목숨을 누가 돈이랑 바꾸겠어. 하지만 심청이는 결심했어. 그래서 얼른 뱃사람에게 자기가 제물이 되겠다고 해놓고는 이 사실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 뭐겠니? 공양미 300석을 받기로 한 걸 비밀로 해달라고? 꼭 좀 부탁드려요. 저희 아버지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신봉사는 청이가 절에서 구해왔다면서 쌀 300석이 마련됐다고 했으니 아이고, 이제 네 덕에 눈 뜨는 일만 남았구나. 기쁘시죠, 아버지? 기쁘다 마다. 내가 눈을 뜨면 이렇게 예쁜 우리 딸 얼굴도 볼 수 있고, 기쁘다 마다. 그렇게 청이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감춘 채 일하러 간다며 집을 나섰더란다. 그리고 배를 탔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바다에 빠질 준비를 한 청이는 기도를 했단다. 하늘님, 용왕님, 산신님, 제가 물에 빠지면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는 그거면 됩니다. 저는 그거면 돼요. 정희는 점점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갔지. 그런데 말이야, 청이의 효심에 바다도 감격한 걸까? 바다 깊이 빠진 청이가 죽지 않고 용궁으로 가게 된 거야. 바다의 용왕은 청이를 보자 물었단다. 너는 어째서 바다에 뛰어들었느냐? 죽을 것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용왕님. 그런데도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용궁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 대체? 그게 실은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리려고요. 뭐 싫어?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드리려고 네 목숨을 바쳤단 말이냐? 네, 용왕님.
용왕은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청이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단다. 네 마음이 갸륵하니 내 너를 네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주겠다. 네? 정말요? 여봐라. 이 아이를 크고 고운 연꽃에 태워 육지로 다시 보내주거라. 그렇게 청이를 태운 연꽃은 바닷물에 실려 밖으로 나왔고 마침 어부의 눈에 띄었단다. 무슨 연꽃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거지? 어부는 연꽃을 왕께 바쳤단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속에서 글쎄 청이가 나왔단다. 왕은 청이의 사정을 알게 되고 마음씨까지 예쁜 청이를 왕비로 맞이하겠다고 했단다. 그러자 청이가 말했어. 전하, 소녀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그래, 무언고 혼인을 맞이하며 안못 보는 맹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 청이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잔치는 열렸고 청이는 아버지가 나타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단다. 청이가 계속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 아무리 기다려도 말이야. 결국 실망한 심청이 아버지가 이제 눈을 뜨셔서 안 오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며 돌아서는데 아니 저만치 해서 형편없는 모양을 한 봉사한 사람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야. 글쎄 아버지 신봉사였단다 그 사람이. 아버지 저예요 저 청이에요. 아, 아니 내 딸 청이는 나 때문에 죽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니 청이가 살아있다니 어디 좀 만져보자. 네 아버지. 어디 한번 만져봐. 신봉사는 더듬더듬 얼굴을 만져보았지. 그래, 그제서야 비로소 신봉사는 청이를 알아볼 수 있었단다. 아이고, 청아, 우리 청이로구나. 자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신봉사가 살아 돌아온 딸을 안고 울고 아버지를 영영 못 볼 줄 알았던 청이는 반가움에 울고 그래, 부녀가 얼마를 울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딱 한 번이라도 이런 내 딸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연신 딸의 얼굴을 만지던 신봉사의 눈이 갑자기 딱 떠지는 게 아니겠어? 이게 어찌 된 건지. 아버지, 저예요, 저. 저 청이에요. 그래. 보인다, 보여. 이제 우리 딸이, 아니, 온 천지가 보이는구나, 진짜. 아버지,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아이고, 내 딸 정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쁘다, 이뻐. 착한 마음씨로 하늘의 상을 받은 청이는 그렇게 눈을 뜬 아버지와 오래오래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두 사람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단다. 아마 청이의 효심에 감동받은 하늘이 내린 선물일 거라고 말이야. 아버지를 생각한 청이의 마음이 이쁘니 하늘과 바다가 복을 준 게 아닐까? 읽어주는 동화책 황소와 도깨비.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나무 장수가 살았어요. 돌쇠는 무슨 일이든 하기 싫어했지만 단 한 가지 나무하는 일은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황소 때문이었죠.
돌쇠가 한 푼 두 푼 모아 산 황소는 돌쇠의 큰 자랑거리이자 재산이었거든요. 그날도 산에서 한 나무를 황소 등에 싣고 장터로 나갔다 오던 길이었어요. 장사도 마쳤겠다. 배불리 만든 것도 먹었겠다. 자, 이제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 볼까?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더니 진눈깨비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황소가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이 된 돌쇠는 주막에 들어가 눈이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눈이 멎자 다시 서둘러서 길을 나섰죠. 그런데 반쯤이나 갔을까? 어디선가 고양이처럼 작은 짐승 같은 게 툭 튀어나와 돌쇠와 황소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아. 저게 뭐지? 돌쇠는 고개를 기웃거리고 말했어요. 길쭉한 팔다리에 까무잡잡한 살갗, 그리고 삐쭉 솟은 귀하며 꼬리까지 달린 게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분간하기가 힘들었어요. 넌 누구니? 그러자 그 뭔지 분간하기 힘든 생명체는 갑자기 돌쇠 앞에 넙죽 엎드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기 도깨비예요. 저를 좀 살려주시지 않겠어요? 돌쇠는 왜 살려달라고 하는 건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그만 사냥개에게 꼬리를 물려 제주도 못 피우고 이 겨울 산속에 혼자 남겨져 버렸어요. 이대로 있다면 전 금방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저씨의 황소 뱃속을 2달 동안 저에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참, 이게 정말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야. 대신 제가 황소 뱃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황소 힘을 10배는 더 세게 해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돌쇠는 바들바들 추위에 떠는 아기 도깨비를 보다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황소 뱃속에 들어가 사는 걸 허락해 주었죠.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 도깨비는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황소 뱃속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황소의 힘이 10배나 세졌지 뭐예요. 그런데 어느덧 아기 도깨비와 약속한 2달이 되어가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황소의 배가 점점 불러가는 거였죠. 이상하다. 황소 배가 왜 이렇게 빵빵하게 불러오는 거지? 돌쇠는 무척 걱정이 됐지만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황소가 괴로운지 막 우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돌쇠는 얼른 외양간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흥분을 한 황소가 외양간이 무너져라 날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황소야, 왜 그래? 어디가 아파? 그러기를 얼마나 굴렀을까? 어디선가 돌쇠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돌쇠 아저씨, 돌쇠 아저씨.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이리저리 둘러봐도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목소리는 계속 들리고, 놀란 돌쇠는 귀를 황소의 입에 가까이 들이대 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기 도깨비의 목소리가 황소의 입에서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약속했던 2달이 지났으니 나가야 되는데요.
아저씨가 주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동안 살이 쪘나 봐요. 목구멍으로 나가려니까 몸이 껴서 너무 힘들어요. 돌쇠는 황소 뱃속을 빌려주었던 걸 후회했어요. 돌쇠는 황소 뱃속의 아기 도깨비에게 얼른 물어봤죠. 아기 도깨비야, 황소를 안 아프게 하면서 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니? 글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황소가 하품을 하면 입을 크게 벌릴 테니 그 틈으로 나갈게요. 사람도 아니고 황소한테 하품을 하게 만들라니. 돌쇠는 황소의 옆구리도 찔러보고 콧등도 쓰다듬어 봤지만 황소는 그냥 귀찮은 듯 몸을 피하고 재채기만 할 뿐이었죠. 아, 참, 이대로 뒀다간 황소 배가 터지고 말 텐데. 결국 이렇게 되면 황소가 죽을 테고, 그러면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한 황소와 이별을 해야 할 판이니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돌쇠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외양간으로 갔죠. 그리고 황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슬픔도 슬픔이지만 쌓였던 피로가 몰려오는 거예요.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하품을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황소가 돌쇠를 따라서 하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황소 입에서 통통하게 살이 찐 아기 도깨비가 툭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다 황소가 하품을 하게 해주신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 도깨비는 다시 황소 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돌쇠 황소를 힘이 10배나 더 세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아기 도깨비의 딱한 사정을 들어준 돌쇠의 호의가 엄청난 보답으로 돌아왔답니다.